제1장 소프트공학 개요입니다. 네, 소프트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 그 과정에서 수행해야 되는 활동들, 그다음에 생산되어야 할 산출물들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데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공학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프트웨어가 뭐냐라고 보통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하면은 프로그램이 곧 소프트웨어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하면은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 과정, 그다음에 실제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과정,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 자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일체를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동등한 관계는 아니겠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한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술적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어떤 공학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활동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정보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계과 친구들이 기계 어떤 부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쇠를 가지고 어떤 그 가공 기계에다 그냥 걸어서 무조건 깎지를 않죠.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부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부품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부품의 정확한 치수 같은 것들을 다 설계한 다음에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그 공학적인 작업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특히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면서 그러한 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기계 얘기도 했지만, 건축가 친구가 있다고 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건축가 친구가 물어볼 거예요. 방이 몇 개를 원하느냐? 방이 몇 개. 그 다음 화장실이 몇 개. 그 다음에 거실이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주방이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의 대략적인 방 배치가 어떠하냐? 그 다음에 동선이 가능하면 짧아야 된다든지, 어떤 방향, 남향이어야 되냐? 라든지, 뭐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든지, 뭐 통풍은 어때야 된다든지,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쭉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해주고 나면 그 친구가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사항에서 요구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나면 곧바로 그 친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집을 막 이렇게 짓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 집을 짓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생각했던 또는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런 형태가 맞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 같은 거를 뭐 간이로 이제 그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들어서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나면 그렇게 한다고 곧바로 집을 짓나요? 다시 상세한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작성한 것은 각 방의 배치뿐만 아니라 각각 그 방의 그 벽의 두께라든지 이 창문의 크기라든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써놓은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설계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것을 실제로 시공하는 시공업자에게 넘겨줘요. 그럼 그 시공업자가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만들어요. 바로 이러한 과정이 다 엔지니어링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으로부터 실제로 시공돼서 결과물인 집이 나오기까지 1년 과정을 보면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집한 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든지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설계를 또 상세하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창문의 크기라든지 벽의 두께라든지 어떤 식으로 그 벽체를 해야 된다든지 등에 대해서 다 정밀하게 기술해 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 시공업자에게 넘기면 시공업자가 집을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우리가 그런 일련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 특히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복잡해지면서 이 설계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프로그램 짜는 때, 수업 시간에 짤 때, 또 뭐 시험 볼 때는 뭐 한 50줄에서 100줄 정도 코드를 보통 이제 짜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때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기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줄이 넘어요. 1000만 줄. 1000만 줄이면은 혼자서 도저히 개발 못하겠죠.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관여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1000만 줄이면 상당히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겠죠. 바로 그럴 때는 이런 설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을 짓는 이런 과정보다는 훨씬 더 정교해야 되고 정밀한 그런 어떤 그 엔지니어링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 결과물인데 설계를 안 한다?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는다. 이때는 뭐 과제를 하거나 또는 시험을 볼 때 이런 어떤 복잡한 설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통 많이 했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이제 문제 1번 어떠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이제 해요. 그럼 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가 여기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사실로부터 곧바로 코드를 만들어요. 이 코드가 뭐예요? 바로 여기 시공의 결과물인 집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중간 과정인 설계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과정이 저학년 때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필요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50줄, 100줄짜리 코드를 짜는 일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산업 현장에서는 50줄, 100줄이 아니에요. 뭐 500줄, 1000줄, 5000줄, 10,000줄, 뭐 그 이상 코드를 많이 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코드, 커다란 코드를 짤 때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적인 설계를 하고 그런 설계의 결과물, 그다음에 그 설계를 하고 그것에 따라 잘 구현한 결과물이 이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개발 과정에서 일련의 정보들, 그런 경우도 다 소프트웨어에 포함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이라든지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든지 설치 방법이라든지 뭐 등등도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일련의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특징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뭐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고 잡혀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탱저블이다 또는 인비저블이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 그 개발 작업을 때에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이 진척되는 것이 뭐 집을 짓는다고 하면 기초 공사를 했다, 1층을 지었다, 그다음에 그 지붕을 올린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개발 작업이 개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조가 뭐죠? 스트럭처, 아키텍처, 보통 여기서는 이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키텍처, 건물의 구조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시골집에서 뭐 기와집이다. 그 다음에 그 아파트처럼 이렇게 아파트 형태의 뭐 집들이다. 우리 학교의 공대 건물의 뭐 구조 그런 식으로 슬라브 구조다.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6면체 구조고 창문이 나 있고 해서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구조, 아키텍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잠깐 얘기를 하면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하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하면 클라이언트 단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있고 서버 단에 소프트웨어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런 클라이언트 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서버 단에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종이에 출력되어 있는 소스 코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다 쉽게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즘은 뭐 멀티티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앞단에 GUI가 보통 나타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로직, 뒷단에는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서버,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CRM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구조의 소프트웨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를 출력하면은 클라이언트 서버도 구별 못하지만 이것도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구조가 잘 보이지가 않나요?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되게 심하게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집 구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때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아파트 내부를 막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내부를 막 고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손대지 못하게 하는 때가 있죠. 뭐죠? 내력벽이라고 하는 걸 손 못 대게 합니다. 내력벽이 뭐예요? 힘을 받는 벽입니다. 힘을 받는 벽을 막 망가뜨리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범할 수 있어요. 구조를 쉽게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를 망가뜨렸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어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막 변경을 가해요. 변경을 가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 구조가 깨져버린다. 구조가 깨어져 버린다라니, 구조가 망가질 수 있다라니.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언제? 나중에 동작 과정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아주 깊이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발 과정의 진척도를 알기도 어렵고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갖는 강점은 또 뭐예요? 대량 생산하기가 쉬워요. 대량 생산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비용이 개발 과정에 소요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완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부터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해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래서 요구사항을 명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하고 하면서 쭉 결과해서 최종 산출물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그 다음에 여러 카피를 만드는 거는 CD를 열심히 구우면 되겠죠. CD를 굽거나 요즘은 CD도 안 구워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거기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키값만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키값 적용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대량 생산하는 비용이 대량 생산이 쉽고 생산 비용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 개발 비용만 들지 생산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자동차를 우리가 만든다. 그럼 자동차도 똑같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요구사항,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생산해서 어떤 자동차 산출물이 하나 나와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결과물을 막 대량 생산하려고 하면은 똑같은 걸 또 계속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는 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노동집약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집약적이다. 보통 우리가 노동집약적 하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나요? 보통 우리가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쭉 얘기를 하는데 1차 산업 또는 2차 산업
그러니까 1차 산업, 뭐, 농업 같은 경우 2차 산업, 이런 자동차 생산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노동집약적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노동집약 맞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 또한 대단히 노동집약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동집약적인데 1차 산업, 2차 산업의 경우는 아주 그 고도의 그 되지 않은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투입되고 생산하거나 개발을 많이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업은 어때요? 노동집약적이지만 그 노동자의 수준이 어때요? 대단히 높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노동집약적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개발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다음부터 생산해서 파는 이 비용은 적게 들어요. 따라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은 잘 훈련받지 않으면 제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제 앞에서 그 노동집약적이다라고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이고 대단히 정교한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은 훈련을 잘 받은 사람만이 이제 쉽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잘 훈련받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품질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뒤에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객체 지향 기술, 컴포넌트 기술, 분산 시스템에 대한 기술, 이런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기술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쉽게 변경 가능하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인탱저블 또는 인비저블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구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구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변경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변경을 가다 보면 구조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부분이 허락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친구 숙제를 카피한다. 그래서 약간 바꿔서 한다. 그럴 때는 쉽게 변경 가능하니까 용이해요. 좋아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소프트웨어 자체를 어떤 주어진 소프트웨어를 변경을 가함으로써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조가 망가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런 파급 효과들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의 장점은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달아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물건을 사면 어때요? 일정 시간 지나면 달아 없어집니다. 또는 뭐 약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막 영원할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플라스틱이 약해져요. 그래서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면 걔는 계속 쓸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업그레이드하고 뭐 새롭게 바꾸고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달아 없어지지는 않지만 결국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 환경들이 바뀌고 또는 좀 더 나아짐으로써 옛날 소프트웨어가 그런 환경에서 잘 작동 못하거나 또는 이런 거랑 잘 안 맞으니까 매우 느리게 동작하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품질이 저하되고 노후화돼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면
그 소프트웨어,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얘가, 제품으로 이제 출시되고 나면, 그걸 우리가 릴리즈 된다고 하는데, 릴리즈 되고 나면 더 이상 소프트웨어에 어떤 변화 없이 계속 쓰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퍼스트 버전으로 첫 번째 버전이 출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쓰다 보면 어때요? 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요? 저런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요구사항을 또 추가하게 됩니다. 요구사항을 막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동작하다가 전에 개발 과정에서 미처 발견되지 않은 오류가 발견돼서 오류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오류를 수정하거나 요구사항을 반영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얘는 퍼스트 버전이 아니라 다시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또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거나 해서 다시 세컨 버전이 나와요. 또는 또 나가서 서드 버전이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런 과정을 소프트웨어가 진화한다고요. 진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진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진화 과정에서 아주 정밀하게 하지 못하다 보면 어때요? 기존 소프트웨어의 설계를 반드시 수정해야 돼요.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으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되거나 또 노후화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가 노화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안 쓰고 버리는, 그래서 페이드 아웃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때요? 소프트웨어는 그렇지만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종류는 크게 주문형, 패키지형, 인베디드 시스템 나눌 수 있겠는데 이 두 개는 순수한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 하드웨어랑 결합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특정 고객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교통지역, 그러니까 항공기들이 날아다닐 때 그런 교통제어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재정관리 시스템 또는 우리 학교의 학사 정보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다 주문형 소프트웨어죠. 학사 정보 관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학교 충남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같은 국립대라고 하더라도 충북대에 적용될 수 있느냐? 약간 달라요. 경북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충남대라고 하는 특정 고객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충남대, 충북대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프트웨어 학사정보 관리를 만드는 개발업자들은 우리 학교에서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충북대에서 가서 개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정 고객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주문형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 고객의 수요에 맞는 주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용 소프트웨어, 패키지형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건 뭐가 있죠? 여러분들의 MS 워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라든지 또는 지금 MS 워드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널리 쓰인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떤 문서 작업 또는 이제 발표하기 위한 PPT 작업을 위해서 쓰이도록 만든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어때요? 공개된 시장에서 판매되죠. 그러니까 이런 패키지형 소프트웨어를 달리 코치라고도 불러요. 코치, Commercial of the Shelf. 그러니까 쉘프라는 뜻이 선반에 물건 올려놓는 선반인데 선반에 올려져 있지 않는 상업용 제품, 그러니까 판매된 제품이다라는 얘기죠. 또는 shrink wrapped라고도 불러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면 어때요? 스마트폰 이제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스마트폰 박스 겉에 보면은 이 박스에 딱 붙게 랩으로 포장이 돼 있죠. 이런 거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 박스 옆에다가 비닐을 한 다음에 이제 열을 가하면 얘가 쫙 붙어요. 바로 그렇게 shrink wrapped, 딱 줄어서 붙는다. 줄어서 이제 붙어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달리 얘기해서 이런
또 슈링크 랩드 소프트웨어 하면 상업용 소프트웨어, 어떤 패키지용 소프트웨어,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슈링크가 움츠러드는 거죠. 랩드 포장되어 있는 그런 말인데, 이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문용 소프트웨어와 패키지, 그 범용 소프트웨어가 크게 순수한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하드웨어 위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인베디드 시스템 많이 쓰여요. 어디 요즘 가장 뭐 널리 쓰이는 경우 어디냐면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자동차 소프트웨어. 자동차에 있으면 자동차가 여러분들이 뭐 여기 엔진이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바퀴를 돌리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미케니컬한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럴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라고 하면 옛날에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실제로 와이어가 줄이 연결돼 있어서 줄에 의해서 그 스로틀 밸브가 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해서 출력량을 조절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것이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서 이 트로틀 밸브를 열어주고 닫아준다든지 아니면은 트로틀 밸브도 아니고 연료 분사 장치에 의해서 연료를 더 많이 분사하거나 적게 분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줘요. 바로 그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요즘은 상당히 핫한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핫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기계과보다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더 뽑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그 H사 같은 경우도 자동차 전체 생산비에서 약 40% 이상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즉 전장 시스템이라고 해요. 전장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 제어 장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자동차 전체 생산비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프트웨어를 잘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공학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서 그런 회사에 취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주문형, 범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이제 차이점을 간단하게 볼까요? 그래서 사용되는 카피수, 실제로 만들어지는 카피수는 주문형은 몇 개 안 돼요. 아까 제가 뭐 얘기했던 대로 충남대학교 학사정보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뭐 충북대, 경북대 팔 수 있냐면 그렇지 않다고 했지. 약간 변형하거나 뭐 기능을 추가하거나 없애거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카피가 만들어진 카피를 팔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게 MS 워드다,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많이 팔 수 있죠. 그러니까 패키지 수가 카피 수가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그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꼭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탁기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게 얘가 동작을 뭐 몇 번 반복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다 소프트웨어 들어있죠. 바로 그런 경우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렇기 때문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또 애들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많이 이제 활용되고 하기 때문에 카피 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다음 소프트웨어 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성능 하면은 보통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주문형이 꼭 낮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성능이 좋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패키지형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인베디드는 성능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성능이 좋아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난감 토이에 들어간다든지 또 세탁기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인베디드 하드웨어 성능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된 노력으로 보면은 주문형이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 각각의 그 고객의
필요에 딱 맞도록 해야 되니까 그 개발 노력이 상당히 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규모도 좀 커요. 그다음에 이제 범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중간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인베디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상당히 그 개발 노력이 들지만 뭐 이런 세탁기에 들어가거나 장난감에 들어가는 경우는 개발 노력이 적게 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소프트웨어 종류를 구별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는 실시간 소프트웨어와 실시간성을 지니지 않은 비실시간 소프트웨어로 뭐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뭐냐? 얘는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미션을 반드시 완수해야 함을 보장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데드라인이 있고 이 데드라인 전에 반드시 미션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어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되겠어요. 얘는 아주 신속하게 반응해야 되겠고요. 안전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소프트웨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있냐면 예를 들어 비행기가 있고 그 비행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뭐 같은 경우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어떤 뭔가 이제 그 이상 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막 흔들린다. 그럴 때 이제 자세를 다시 잡아야 된다곤 할 때 얘가 막 제때 반응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막 떠밀려 가거나 해서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가 이제 들어가서 일정한 온도를 넘는다든지 일정한 그 수준 이상의 핵 반응이 일어나면 원자력 그 핵연료를 다시 좀 빼거나 아니면 중성자를 넣거나 해서 그 핵 반응을 이제 조금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경우 제 시간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원자력 이 제어봉이 녹아서 폭발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성, 어떤 데드라인 안에 미션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시간에서도 하드 리얼 타임, 뭐 소프트 리얼 타임으로 이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하드 리얼 타임의 경우는 훨씬 더 강한 그 데드라인을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되겠고 소프트웨어는 그보다 조금 더 완화된 그런 부분도 있겠이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실시간성 소프트웨어에 아주 뭐 대응된다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실시간성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보통 일반적인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있겠죠. 보통 비즈니스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이런 경우는 주로 자료의 정확성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두 개가 디스조인트하고 뭐 소위 말하니까 오소고날한 그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성격을 다 지니는 소프트웨어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공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공학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보면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정해진 시간과 비용으로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그러니까 공학적인 접근 방법을 쓰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결국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소프트웨어이고, 그것이 대규모의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마냥 오랫동안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정해진 비용으로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학적인 접근 방법을 쓴다. 따라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앞에서도 뭐 집을 지을 때 어떤 그런 일련의 절차를 간단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공학 쪽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계과 친구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기계과에서도 처음에 어떤 기계 부품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 이 부품 어떤 부품인지 무엇에 쓰려고 하는지 어디 쓰려고 하는지 하면 정확하게 이제 그 부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나면 곧바로 쇠를 가져다가 깎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치수를 이것이 어디 부품으로 사용돼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치수 같은 걸 정확히 해놓고 홈이 파인다고 하면 홈의 크기, 뭐 홈의 어떤 깊이 그런 걸 다 이제 그 상세하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럼 설계하고 나서 실제로 그 치수에 맞게 쇠를 깎고 하는 그런 일련의 가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우리로 소프트웨어로 말하면 구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공하고 구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잘 만들어졌는지 다시 그 여러 가지 자나 도구를 써서 그 측정해서 원래의 그 필요로 했던 것을 만족하는지 체크하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보통 공산품을 만들 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 요구사항을 잘 정리한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그 일련의 공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따르도록 하는 과정,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런 프로세스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일련의 그 과정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정의해 놓은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한 어떤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제가 쭉 얘기했던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좀 더 살펴보면요. 먼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었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고객들의 니즈를, 필요를 우리가 이해해서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꼭 개발하지 않고 솔루션을 구매해서 뭐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솔루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솔루션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고객이 필요로 하지 않은 기능을 추가해서 판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여러분들 이제 뭐 개발자라는 말보다 사실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란 말을 훨씬 쓰길 좋아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고객과 충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불필요한 기능을 만드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어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까 뭐 여기 뒤에 가서 더 얘기하겠지만 고객의 문제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소프트웨어 완성품을 만들고 이것이 맞느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여기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나서 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다시 고객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필요로 했던 것이 이런 거냐는 걸 다시 설명하고 설계 과정에서도 좀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나서 그 완성된 것에 대해서 얘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고 검증도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단 이걸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고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냐라고 하는 것을 고객한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최종적인 산출물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고객과의 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거죠. 네, 앞에서는 이제 고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설명을 했는데 다음으로는 그 체계적인 개발과 발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 좀 발전을 위해서는 그 잘 이해하고 있는 기술을 조직화하고 훈련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공학적 프로세스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바로 그런 공학적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적용하려고 하면 바로 그런 공학적 프로세스를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체계화된 그 절차를 잘 따르도록 그런 부분들을 정의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보통 그 널리 알려져 있는 ISO, IEEE 같은 표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EEE나 ISO에 가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어떤 여러 그 표준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 개발은 대부분 진화적 개발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진화. 제가 아까 얘기한 적이 있었죠? 뭐라고 했었죠?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전혀 없는 처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린필드 프로젝트라고 해요. 어떤 회사에서 필요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처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first release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irst release가 나오고 나서 현재 막 거기 실제로 적용돼서 운영되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 새로운 기능 더 추가해 주세요 하면서 기능에 대한 요구가 많이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오류를 발견해서 오류를 고쳐주세요 많이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능을 추가하고 오류를 고치고 해서 새롭게 여기 다음 버전이 나오는 것이 얘를 우리가 세컨 두 번째 버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 있고 이제 first release 다음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거나 기능을 오류를 고친 그런 버전이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이걸 운영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이런 기능 더 있으면 좋겠다라든지 계속 요구가 들어와요. 또는 아까 얘기했던 오류를 고친다거나 또는 이 제품이 전에는 윈도우즈에서만 썼는데 이제는 리눅스에도 쓰게 해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기능을 또 고치거나 확장하거나 한 그래서 그 다음에 서드 버전이 뭐 나오거나 이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새롭게 기능을 추가하거나 또는 오류를 고치거나 뭐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계속 개발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화적 개발. 뒤에도 얘기할 거예요. 이볼루션, 진화적인 개발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의 고품질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학교 학사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개발 비용만 몇십억이 들어요. 그리고 라인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입학, 그다음 휴학, 졸업뿐만 아니라 성적 관리해야 되고 뭐 신입생 받고 그다음 학교의 여러 가지 행정 다 지원하고 하면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성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성할 수 있으면 별로 그렇게 뭐 공학적인 걸 안 따라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완전하게 이해 못하고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공학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학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고 공학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문서가 만들어지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고 내가 맡은 부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한다는 것을 잘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또 팀워크가 중요하죠. 협동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작업을 분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할하고 그런 분할된 시스템들이 각각 잘 동작하고 또 합쳐져서 잘 동작해야 되니까 잘 작동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시 그렇게 부분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합쳐졌을 때 최종 제품은 또 충분히 좋은 품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품질 얘기 계속 나오는데 품질 얘기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앞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얘기할 때 비용, 시간 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중요한 제약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다 보면 하나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뭐 10년씩 주거나 그렇게 안 해요. 짧을 때는 막 6개월, 4개월 안에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라 라고 이제 어떤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는 규모가 크면 뭐 1년 또는 2년 정도 또는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는 뭐 10년 정도 개발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시간이 한정돼 있고 비용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용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뭐 업체의 직원이고 나중에 또 더 성장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의 사장이 됐다고 하는데 어디서 소프트웨어 개발해 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개발 비용을 얼마로 하느냐? 비용이 얼마? 그 안에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비용 갖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비용을 개발 못하니까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안 하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직원이 막 한 서너 명이 투입돼야 된다. 그럼 직원한테 단순 계산으로 해도 1억 프로젝트는 직원한테 2,500만 원 급여 주면 되나요? 근데 사무실 운영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그 다른 저기 뭐죠? 비용 내야 되죠. 뭐 세금 내야 되죠. 하다 보면 직원들한테 2천만 원 주기도 어려워요. 그럼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2천만 원 받고 열심히 1년 동안 개발하려고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생각하면은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적정한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비용보다 이익이 커야만 그래야만 그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ROI라고 불러요. 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이제 돌아오는 환원되는 것에 얘기가 되겠는데 그 실제로 개발한데 드는 것보다 이익이 더 커야만 그냥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 가면 빠르고 값싸게 개발해야 됩니다. 왜? 다른 기업과의 경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과 경쟁해야 되는데 마냥 시간을 끈다, 너무 비용을 비싸게 한다고 하면 안 팔려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도 이런 어떤 특히 그 패키지형 아까 얘기했던 범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비싸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럼 경쟁에서 뒤처져요. 그러면 열심히 소프트웨어 개발했음에도 안 팔리게 되고 회사가 운영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시간, 기타 제약이 항상 이런 어떤 제약적인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공학적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학적인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프로세스를 따라서 개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프로젝트가 비용과 시간을 부정하게 예측함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난 사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1968년 나토 컨퍼런스에서 처음 언급됐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어떤 공학적인 접근 방법을 따르자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죠. 근데 68년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컴퓨터 그 역사를 보면 1940년대 중반에 최초의 상용 컴퓨터인 ENIAC이 나왔어요. ENIAC은 진공관을 주로 이제 쓰는 이제 컴퓨터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40년대 후반에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서 컴퓨터가 이제 규모가 크기가 작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하는 건 주로 기계어로 코딩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계어 하면 뭐예요? 0, 1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이제 언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1940년대 후반 또는 1950년대 초반부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는 여러 유형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아주 공학적인 방법으로 안 했어요. 그럼 공학에 꼭 반대된다기보다 공학과 약간 다른 개념, 어떤 일정한 체계를 갖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어떤 체계를 갖고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르게 어떤 감성적이고 느낌 그대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보통 아트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술. 초창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예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려고 하면 처음에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고 정리한 다음에 설계하고 그다음 구현하고 뭐 검증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구사항으로부터 그냥 다짜고짜 구현해요. 그러니까 설계가 빠지다 보니까 어떤 체계도 안 갖춰져 있고 제대로 막 그 내용이 정밀하게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구현 와서 막 충돌 나기도 하고 또는 그 만들어진 코드를 이해하기도 어렵게 막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물론 이제 한참 동안도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면 되게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나의 프로그래밍 능력은 뛰어나고 넌 프로그래밍 능력이 뒤떨어져 나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약간 아트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 그 미술에서도 어때요? 미술도 보면 뭐 크게 미술은 거기 구상, 뭐 비구상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물을 보고 그린 뭐 그림 같은 경우 구상이라고 하죠. 비구상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추상화 같이 뭐 어떻게 막 그렸는데 나는 이해 못 하겠는데 작가는 거기에 무슨 뜻이 있다, 심오한 뜻이 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예술가들은 나의 이런 깊은 뜻을 너희들 이해 못하니까 너네들은 나보다 수준이 한참 낮아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초창기의 프로그래밍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트처럼 코딩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만들어진 코드를 이제 뭐 어떤 때는 짧게는 한 달 또는 뭐 6개월, 1년 뒤에 내가 짠 코드를 내가 보고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막 나중에 흐려지는 거죠. 어떤 설계 문서도 남겨져 있지 않고 그냥 코딩만 있으니까 코드만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아까 또 얘기했던 대로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이제 자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규모 소프트웨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두 사람, 한 명, 두 명, 또 뭐 여러 명, 이 정도를 넘고, 그래서 100명, 많게는 때에 따라서 막, 2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막 투입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체계적인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링 원리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엔지니어링도 자격증 제도가 필수다. 왜냐하면 공공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공공적인 역할을 많이 하니까 공공을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이 설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 과학, 경제 등의 여러 가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다음 도덕적 윤리의식도 필수적이다. 라고 해서 어떤 자격증 제도를 상당히 필수로 생각을 했지만 이게 자격증이라는 게 뭐예요? 라이센스예요. 우리의 대표적인 라이센스 가진 직업군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의사, 변호사 같은 경우가 다 대표적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의사 못하죠. 아무나 변호사 못해요. 이 경우는 이제 국가가 허락하는 어떤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급여가 높죠. 근데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 자격증을 줬다라고 하면 자격증 시험 보려고 노력하고 자격증 따고 나면 엄청나게 연봉을 높이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요즘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니즈가, 사회적인 필요가 엄청나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게 급증하는데 자격증 가진 몇 사람이 이걸 다 개발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대학교가 우리도 컴퓨터 공학과만 하더라도 어때요? 컴공만 하더라도 신입생이 100명이 넘어요. 한 120, 3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만 학생을 만들고 있지만 이것이 충남대학교만 그런가요? 뭐 충북대, 경북대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뭐 사립대도 고대, 연대 엄청나게 학생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몇 자격증 가진 사람이 개발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제도 필수라고 하지만 지금 자격증 제도를 안 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졸업할 때 4학년 때 뭐 정보처리기사 1급 또는 정보처리기사 2급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그 자격증 가졌다고 해서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그 여러 국가기관의 면접위원으로 이제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거기에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적어도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은 있는 것이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한테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까 의사나 변호사들만큼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보장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엄격하게 수를 제한해 가면서 변호사나 의사들은 수를 제한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컴퓨터 쪽에서는 자격증 가진 사람 수를 제한해서는 지금 현 세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했는데 좀 더 이제 보면 뭐 IEEE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 보수, 파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한다. 뭐 그다음에 험프리라고 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 보면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공학, 과학, 수학의 원리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뭐 정의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최소의 비용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 갖는 목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